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나가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 항상 이 정도 숫자를 시작을 해. 근데 내년 3월달 되잖아.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2명 정도 남을까, 이제 마지막에. 2명 정도 남아가지고 끝까지 듣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아마 그럴 거고. 알았지? 수업을 들을 때 내 수업살이 너희들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빠지면 돼. 알았지? 고민하지 마. 그 다음에 내가 수업이 농담을 잘 안 해요. 수업만 거의 100%로 가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그렇지?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출발해서 가장 길게 가면 거의 10시까지 갈 거고,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교재가 나누어지면 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마찬가지로 그날 배운 거는 그날이 뭐 정리하면 좋고, 아니면 그 주 안에 반드시 노트로 정리해 주는 것도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고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가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잊어먹고 있단 말이야. 의미 없는 수업이잖아. 왜 배우는 거야, 그러면? 배울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갈게요. 일단 to는 크게 3개의 대단원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지? 만만한 단원들이 없어요. 그렇지? 다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색다른 내용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생명과학 1하고 2의 내용에 대한 겹치는 부분을 보면 거의 없어요. 1단원에서 생명과학 1에서 1단원에서 세포의 구조라든지 세포 내부의 특징들 다루지. 그것들이 좀 일치가 되는 거지. 나머지들은 거의 막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낯서니까. 근데 혹시나 2를 수능까지 준비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2를 제대로 준비하면 아, 1보다는 쉽구나라는 걸 느껴요. 1보다는 쉽네. 왜냐하면 출제 비율이, 출제에 대한 경향이 1처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거의 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면 그 2등급은 그냥 맞고 가요. 됐니? 1보다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 그치? 자, 일단 크게 단어를 보면 여기 볼게요. 여기서 이제 대단원 1에 대해서 중단원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잘 쫓아와요. 그치? 첫 번째 언덕이 애들이. 첫 번째 언덕이라고 부르는 부분. 세포 에너지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이 나와요. 이제 화학적으로 많이 다가갔거든? 배울 것도 많고. 얘들이 가장 무너지는 부분 중에 하나. 그래서 나는 2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는 단계. 됐지? 2단원 들어가죠? 굉장히 양이 적을 것 같지? 양이 엄청나요. 됐지? 외워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고, 특히 유전자의 형질 발현과 생명과학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 됐지? 굉장히 어려운, 변별력있는 문제가 나오는 단원 중 하나이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무너지고, 나는 2는 아닌갑다 했는데 여기서 포기를 해요. 생물의 진화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3번째까지는 잘 쫓아오는데 4번째에서 얘가 이제 엄청나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여기는 이해가 아니라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지. 그렇지? 어쨌든 잘 쫓아오세요. 일단 여기 들어갈 거예요. 세포와 물질대사. 일단 세포와 물질대사를 좀 큰 틀로 잡아주면 이제 차례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 세포 내부의 구조와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어떤 식으로 세포가 발견이 됐고 그동안 세포를 어떻게 연구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룬 다음에 이런 세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가지고 배우는 거죠. 그렇지?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중단원 들어가게 되면 세포 에너지 가지고 여기서 세포 호흡하고 무슨 성이 나와요? 광합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되게 되면 1단원, 대단원이 마무리돼. 그렇지?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들어가죠? 여기부터 들어갈게요. 됐죠? 일단 세포의 발견과 연구 방법, 세포가 언제 발견이 됐고 어떤 식으로 이론들이 정립이 됐고 그래서 어떤 연구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 일단 세포의 대다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포는 극히 드물잖아. 그래서 특히 미생물을 관찰하게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현미경이 필요하지. 그래서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나서 뭐가 관찰이 된 거고 세포가 관찰이 된 거고 세포를 연구해가지고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세포의 발견과 세포설, 너희들 교재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흐름만 보면 돼. 일단 과학이 발달했던 시대가 16세기 이후제. 대륙으로 따지면 어디를 중심으로 발달해? 럽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지. 15세기에 종교 뭐라 그러냐 그때?
뭐라지? 까먹네. 종교 혁명인가? 아무튼 그게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상적인 면에 대해가 아니라 좀 합리적인 면으로 이제 뭔가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과학이 발달하게 되죠. 16세기에 최초에 뭐가 발명이 되냐면 현미경이 발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들을 관찰하게 되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 17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현미경이 개량이 돼요. 훨씬 더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최초에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미생물들을 관찰하게 돼요. 그전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눈에 보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주로 식물이나 동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전문자랐단 말이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관찰이 되는 거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거죠, 그죠? 그래서 미생물이 관찰하니까 이 미생물들이 궁금하잖아. 그럼 이 미생물들을 뭐 하게 돼요? 연구하게 되죠. 이때 미생물도 미생물 나름대로 또 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하다 보니까 원핵생물이라는 미생물하고 그 다음에 원생생물이라는 미생물들로 다양하게 분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게 돼요. 됐지? 원핵생물은 생명과 원 시간에 배웠겠지만 어떤 종류들이요? 원핵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들이잖아. 세균들이지. 원생생물은 뭘로 구성돼? 진핵세포로 구성된 단세포 생명체들이죠. 너희들 알고 있는 뭐 아메바라든지 집신벌레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우리 인간이나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세포로 구성된 진핵세포로 보는 거고. 그치?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이 됐다는 얘기. 됐지?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들의 연구가 몇 세기까지 이루어지냐면 19세기까지 이루어져요. 19세기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기본 단위 뭘로 구성되어 있구나. 세포로 구성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하나의 설로 정립을 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치? 자, 그 다음 최초의 세포라는 개념을 쓴 사람이거든. 로버트. 됐지? 17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식물 껍질을 관찰을 하게 되지. 그치? 이때 이제 벌집 모양 구조를 관찰하게 되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그때 당시에 로버트 훅이 사용했던 현미경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때 코르크 마개 있지? 마개 알지? 이 마개를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뭐들이 있어요?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간 하나하나를 뭐라 불렀다고? 세포라 불렀다고. 영어로는 셀이라 명칭을 붙인 거죠. 그죠? 근데 코르크를 구성하는 이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세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었지만 이건 이미 죽은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여기 세포벽만 남아있고 나머지 원형질 소기관들 전부 다 분해가 된 상태예요. 어쨌든 최초로 관찰했던 세포 형태를 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미생물들이 관찰이 됐고, 그 다음 이제 슐라이데라는 사람이 이제 다세포 중에서 뭘 관찰하게 돼요? 식물을 관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슈반에 의해서 뭘 관찰하게 되고, 동물을 관찰하게 되고, 그래서 미생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다 어떤 구조가 세포라는 기본적 구조를 출발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루어가 뭐를? 세포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무슨 설이 등장하게 돼요? 세포설이 등장하게 돼요. 너희들 원시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됐지? 첫 번째, 모든 생명체 기본 단위를 뭘로 정하자? 세포로 정하자고. 단세포가 됐든 다세포가 됐든. 그 다음에 세포는 모든 생명체 구조적 단위이면서 무슨적 단위? 기능적 단위라고 그래서 특히 다세포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현재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가 대략 60조 개 정도 되는데 기능상으로 분류하게 되면 대략 250 종류 정도 돼요. 세포의 종류가. 됐지? 그러면 세포마다 나름대로 종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세포마다 종류가 있다는 얘기는 세포마다 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세포들은 그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세포 나름대로의 뭐를 변화를 주냐면 구조를 변화를 주는 거지. 그래서 현재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기능상의 종류 중에서 예를 들면 적혈구라는 세포, 백혈구라는 세포 자체의 구조가 뭐하단 말이야? 다르잖아. 신경세포의 구조 자체도 뭐하는 거야? 다른 거지. 내 몸을 구성하는 똑같은 세포인데 왜 구조가 다르냐? 얘들의 뭐가 다르니까? 기능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를 무슨적?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 표현하는 거.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살아있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죽은 세포로부터는 절대 살아있는 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 또는 무생물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포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너희들 생명과학 원시간에 배웠던 대표적인 무슨 분열이에요? 무슨 분열? 세포 분열인 거지. 너희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그 당시에 이미 다 세포수로 다 정립을 시켜놨던 거고 우리가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이해되니?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세포들을 그동안 어떤 식으로 연구해 왔는지 연구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가장 많이 쓰인 게 바로 뭐예요? 현미경이죠. 아까 16세기에 개발됐던 현미경이
광학 현미경으로 표현하는 거고, 이 광학 현미경은 지금도 활용하고 있죠. 됐지? 그 다음에 1960년대 초반에 훨씬 더 조그마한 물질까지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 하나 더 개발되지. 뭐 전자 현미경 개발이 돼요. 됐지? 참고로 광학 현미경 줄여가지고 LM이라고 그러고, 전자 현미경은 EM이라고 불러요. 됐지? M의 약자는 뭔지 알겠지? 현미경. 뭐라니? 마이크로스코프인가? 그지? 그 다음에 L은 라이트예요. E는 전자거든, 일렉트론. 이게 됐지? 네, 그 뜻이에요. 자, 일단은 어떤 현미경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세포를 보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세포를 관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빛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러면 어떤 종류의 빛을 이용하느냐 이거지. 됐지? 그럼 빛의 종류를 보게 되면 광학 현미경은 빛의 종류 중에서 무슨 선을 이용을 해?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거고, 전자는 말 그대로 무슨 선을 이용하는 거야? 전자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빛의 종류를 보게 되면 배경식으로 빛을 분류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분류하게 되지. 어떻게 분류하지? 물리 때 배우잖아. 빛의 파장 가지고 구분하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현재 빛을 파장별로 범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류한단 말이야. 그렇지? 일종의 전자선도 뭐의 종류로 뽑는다는 얘기야? 빛의 종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뭐지? 짧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지. 나름대로 파장의 범위가 있고, 됐지? 자,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투과성이 뭐하니? 굉장히 높지? 투과가 잘 되는 얘기고, 파장이 길면 길수록 투과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면 우리가 세포를 가지고 여기 빛을 갖고 이용하려면 이 빛이 세포를 투과할 수 있어야 되거든. 세포를 투과할 수 있는 수준이 무슨 선부터 투과 가능하냐면 가시광선부터 세포 내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세포 내부로 투과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세포가 이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 그럼 세포가 그 에너지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빛의 종류만 받아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자외선부터는 세포 내부로 투과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이놈들이 갖는 에너지량이 너무 뭐예요? 많단 말이야. 그럼 이 정도의 빛 에너지 이상부터는 세포 내부에서는 그 에너지를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포 자체가 그냥 죽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생명체 입장에서는 유해한 빛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그래서 보통 생명체들이 생명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가시광선이고,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 가지고 세포를 쏴가지고 세포 내부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게 이제 광학 현미경 원리가 되는 거. 이게 됐지? 그렇지?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어떤 세포를 관찰하잖아. 그러면 이 정도의 에너지 수준은 그 세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광학 현미경을 관찰하게 되면 무슨 세포를 관찰할 수 있냐면 살아있는 세포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요. 됐지? 세포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포라면 당연히 움직임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광학 현미경이 되는 거. 됐지? 그럼 전자 현미경 세포한테 뭘 쏴버리겠다는 얘기야? 전자선을 쏴버리겠다는 얘기지. 방사선보다 에너지량이 엄청나게 많고 투과성이 엄청나게 좋은 놈이거든. 그럼 전자선은 이 세포를 쏴면 그 세포 자체가 뭐 한다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치? 세포를 죽여가지고 관찰하겠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전자 현미경은 절대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치? 보통 암 치료할 때 암세포를 뭘로 죽이냐? 보통 이걸로 죽이지? 이것보다 에너지 함량이 더 좋고 투과성이 더 좋은 전자선을 가지고 우리가 현미경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됐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이 이제 식물이 바로 광합성 하는데 이용하는 빛 에너지 종류 중에 하나지. 가시광선을 분류하게 되면 뭐부터? 붉은색부터 보라색까지 나눠지게 되지. 그치? 그럼 가시광선 내에서 보라색은 파장이 뭐하지? 짧지? 적색은 길지? 이게 나중에 광합성 파트에서 나올 거예요. 오케이? 됐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자 현미경을 이제 기능에 따라서 크게 또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일단 뭐 종류니까 외워야 되겠지? 주사 전자 현미경이 있고, 그 다음에 투과 전자 현미경이 있어요. 원리는 일단 설명을 할게요. 됐지? 주사라는 말하고 투과라는 말이 이 현미경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일단 설명할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거의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해상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해상력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현미경 원리 들어갈게요. 일단 종류가 아까 세 종류 있었지. 광학 현미경, 그 다음에 전자 현미경 두 종류. 됐지? 주사 전자 현미경, 투과 전자 현미경. 주사 전자 현미경은 줄여가지고 셈이라 불러요. 셈. 투과 전자 현미경은 템이라 부르고 이따 설명할게요.
이때 해상력이 나오는데 해상력은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능력이라고 표현하냐면 분해 능력이라고 불러요. 됐지? 이때 분해 능력이 세포를 뭐 화학적으로 분해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됐지? 분해 능력을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 점을 두 점으로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의는 이렇게 내리자. 그치? 정확한 의미를 좀 설명 좀 할게요. 우리 사람들도 나름대로 해상력을 갖고 있거든?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내 눈이에요. 박주원의 눈의 해상력이야. 보통 해상력의 단위는 길이 단위 있어요. 길이 단위. 내 해상력을 몇 밀리미터로 볼 거냐면 2밀리미터로 볼 거예요. 밀리미터 길이 알지?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점이 4개가 있어요. 현재 이놈의 지름 하나가 1mm라 가정을 할게요. 됐지? 그럼 여기 전체 길이 몇이 돼? 2mm가 되겠지? 분명 이 안에는 몇 개의 점이 있어요? 4개의 점이 있어요. 내 눈의 최고 해상력이 2mm야. 나는 2mm 내부 구조는 더 이상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됐어? 그럼 이 안에 분명히 몇 개의 점이 있는데 4개의 점이 있는데 내 눈의 해상력으로는 그냥 몇 개의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개의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됐지? 내부 구조를 더 이상 들여다볼 수가 없다고. 이게 됐지? 예를 들면 앞에 있는 학생이 해상력이 1mm야. 그럼 이 학생은 이 안에 몇 개의 점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4개의 점까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냐?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광학 현미경의 해상력을 볼게요. 0.2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래요. 됐지? 마이크로미터 역시 무슨 단위야? 길이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길이가 밀리미터, 센티미터, 그 다음 뭐 미터, 그 다음 킬로미터 쓰는 거잖아. 됐지? 킬로가 무슨 뜻이야? 10의 3승이지. 여기 미터는 그냥 1이고 여기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지.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지. 모든 길이의 단위는 미터 기준이죠. 됐지? 이것보다 더 낮은 단위예요. 마이크로미터는 이게 몇 승이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됐지? 여기는 0.2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쌤 같은 경우는 0.005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걸 나노미터로 해석을 하면 5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로 해석을 하면 나노미터에서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하는 거예요. 이 수준 내부까지는 얘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그치? 그러면 현재 여기 길이 단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작은 내부 구조까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해상력은 뭐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게 되니? 됐지? 이렇게. 이거 단위 환산할 수 있겠니? 이거는 10의 몇 승? 마이너스 9승이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몇 승 차이예요? 3승 차이인 거지. 물론 단위를 바꾸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석해낼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템이 0.00이 마이크로미터면 나노미터에서 가면 0.2 나노미터가 되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마이크로미터끼리 비교하면 전자 현미경이 광학 현미경보다 해상력이 훨씬 더 뭐하다니?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세포 하나가 있어요. 이 세포 하나가 예를 들면은 이 하나가 0.4 마이크로미터로 가정을 할게요. 이 안에 핵이 있어요. 핵의 지름이 예를 들면 0.2 마이크로미터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 자체는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있지. 이 안에 뭐의 구조까지 볼 수 있어요? 핵의 구조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럼 핵 속은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이 길이가 예를 들면 0.001 마이크로미터로 가정을 해요. 너무 낮나? 0.01 마이크로미터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광학 현미경은 이 정도 수준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뭘로 볼 수 있어요? 셈이나 템으로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구조. 그러면 템까지 쓰게 되면 이 내부 구조까지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그게 이제 해상력이 뜻이에요. 이게 되니? 그치? 설명을 위한 거였고, 자 그러면 거기 교재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 한번 봐볼게요.
현재 어떤 사례들별로 나름대로 이제 길이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현재 현미경들이 볼 수 있는 범위예요. 그렇지? 최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최소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 지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 이해됐지? 그치? 그럼 현재 투과전자 현미경은 해상도가 몇 가지 가요? 0.2 나노미터까지 가지. 0.2 나노미터는 거의 원자 수준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냐? 원자가 보통 이 길이가 보통 평균이 보통 한 0.1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 그렇지? 얘는 그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자 하나까지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고. 그래서 투과전자 현미경 가지고 원자들을 배열시켜가지고 원자가 막 글자 쓰는 지금 시대도 왔거든. 원자 배열시켜가지고 일부 배열시켜가지고 원자 이렇게 적어놔요. 원자 배열시켜가지고 재밌지 않니? 재미없냐?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럼 이게 전자 현미경이고, 그 다음에 주사전자 현미경은 지금 5나노미터니까 대략 어느 수준까지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대략 한 여기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아래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최고 해상력이 0.2 마이크로미터니까 대략 한 여기쯤을 보면은 이 이하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광학 현미경 수준에서는 T2 파지가 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나 단백질의 구조나 지질 분자의 구조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해상력 내용인데 손가락이에요. 아까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가 몇이었니? 0.2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주사전자 현미경 0.005가 마이크로미터. 태미 0.000이야? 볼게요. 손가락의 일부를 확대시켰어요. 얼마만큼 확대시켰냐면 2mm만큼 확대를 시켰어요. 됐지? 이렇게 확대를 시킨 거고. 됐지? 여기에 일부를 또 확대시켰는데 몇 미리 단위로 확대시켰냐면 0.2mm 단위로 확대를 시켰어요. 됐지? 그럼 여기서 봐볼게요. 그럼 여기 소주는 광학 현미경이나 셈이나 템이나 이 정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볼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 다음 여기를 20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됐지? 그러면 세포의 구조가 살짝 보이기 시작을 하지. 됐지? 그럼 이 정도도 무슨 현미경 볼 수 있어요? 광학 현미경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여기를 더 확대시킨 그림이 이제 2 마이크로미터까지 확대시켰다는 얘기. 그렇지? 그럼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가 0.2 마이크로미터니까 이 수준까지도 뭘로 볼 수 있어요? 광학 현미경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여기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이제 드디어 0.2 마이크로미터로 확대를 시켰어요. 그러면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는 0.2 마이크로미터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몇 개의 점으로 인식해버린단 말이야. 한 개 있죠. 그럼 이 내부 구조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광학 현미경. 근데 이제 여기 수준에서는 보려면 이 내부 구조를 보려면 뭘로 봐야 돼? 셈이나 TM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광학 현미경은 여기까지만 볼 수 있다고. 됐지? 그럼 여기를 더 확대시켜서 20 나노미터 수준까지로 확대를 시켰어요. 됐지? 현재 0.005 마이크로미터를 나노미터로 환산하면 몇이냐? 5 나노미터죠? 그치? 그럼 이 정도면 셈으로도 충분히 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이걸 더 확대시키게 되면 2 나노미터 수준이에요. 됐지? 그럼 2 나노미터 수준이면은 셈 해상력보다 더 낮잖아. 그럼 여기는 셈으로 여기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템으로 보는 거지? 그럼 템은 몇이에요? 0.2 나노미터로.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더 확대시키게 되면 0.2 나노미터 수준. 이거 하나를 이제 템은 몇 개의 점으로 인식을 해? 한 개의 점으로 인식하고 이 내부 구조까지 볼 수는 없는 거지. 오케이? 이게 됐지? 그림상 보면 이게 세포인지 알 것이고, 이거 핵 보이냐? 이거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거 뭐야?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내부 구조거든. 나중에 이런 구조도 이제 눈에 익을 거예요. 됐지? 이 동그라미 하나가 뭔지 아니? 오뚜기 형태, 오뚜기. 오뚜기. 리보솜이, 리보솜. 리보솜. 이 리보솜을 지금 확대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결합된 형태예요. 이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뭔지 알아? 원자죠, 원자. 원자가 결합돼서 여러 개의 분자로 구성된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부 원자들이 결합된 분자의 일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렇지? 신기하죠, 그지? 그래서 실제 원자들 자체가 동글동글하잖아.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모이게 되면 이런 다양한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 다음. 그래서 해상력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의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할게요. 뭐 광학 현미경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만져왔던 거라.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지. 원리는 여기는 전자선을 이용을 하는 거고. 됐지? 원리 한번 들어갈게요.
내가 보고 싶은 세포에다가 가시광선을 투과시키는 거야. 됐지? 일단 봐볼게요. 여기는 전자선을 C로 표면에서 반사시키는 거고, 이놈은 전자선을 C로에다가 투과시키는 거예요. 됐지? 이거 이따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 좀 할게요. 이게 이제 광학 현미경의 원리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야. 됐지? 광학 현미경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지? 됐지? 좀 더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볼게요. 렌즈 몇 개? 2개 있어요. 됐지? 여기는 눈에 대는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저반 렌즈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하고 직접 대면했다 그래가지고 대물 렌즈라고 불러요. 이 렌즈가 바로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세포를 여기서 한 번 확대해주고 여기서 또 한 번 확대해주는 거지. 몇 번 확대하는 거야? 2번 확대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세포를 올려놔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세포를 보려면 빛을 줘야 되지. 빛을 줘 어떻게 주냐? 거울에 가지고 반사시키는 거지. 그럼 반사시키게 되면 이 빛이 여기 세포를 뭐 하게 돼요? 투과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세포가 있는 곳에서는 빛의 투과율이 낮고 세포가 없는 곳은 빛의 투과율이 높겠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 세포의 그림자를 관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광학 현미경은 내가 보고자 하는 세포에다가 가시광선을 뭘 시키는 거예요? 투과시키는 거예요. 이 빛이 투과가 되지 않으면 이 세포 보이겠지 안 보이겠지? 안 보이겠지. 이게 됐지? 투과예요. 됐지? 이 투과의 원리가 템하고 똑같아요. 템도 뭐 시키는 거예요? 투과시키는 거죠. 얘는 뭘 투과시키는 거예요? 전자선을 투과시키는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쌤부터 볼게요. 쌤의 이때 주사란 뜻은 뭐냐면 이때 S가 스캐닝이에요. 스캔이 뭔가를 훑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뭘 훑는 거냐면 세포의 뭐라 표현해야 되냐? 세포의 겉모습을 훑어내는 거예요. 겉모습을 훑어내는 게 주사 전자 현미경이에요. 겉모습을 훑어낸다고. 그러면 주사 현미경 가지고 어떤 세포를 보고자 한다는 얘기는 세포의 실제 내부 구조보다는 세포의 전체적인 외부 형태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세포의 무슨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한 목적이냐면 입체 구조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렇지? 물론 세포 안에 내부 소기관들이라든지 아까 리보솜과 같은 구조물까지도 이걸 가지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주사전자 현미경. 그렇지? 원리를 보면 내가 보고자 하는 세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다 가정을 할게요. 원리만 보면 돼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굴곡이만 이렇게 있겠지? 됐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전자 생성기를 만들어요. 그럼 이게 전자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뭘 쏴버린다는 얘기야. 전자를 쏜다는 얘기지? 그럼 전자가 쏘면 여기 굴곡에 따라서 뭐 되겠니? 다양한 방향으로 굴절이 되겠지? 그럼 굴절된 전자를 받아요. 굴절된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 전자를 분석해가지고 모니터에다가 띄우게 되면 이놈의 입체 구조가 모니터에 띄워져요. 그렇지? 주사 전자 현미경은 전자 싸가지고 이 세포한테서 반사되는 전자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반사가 핵심이에요. 근데 전자선은 투과성이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 실제 이 세포한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 전자선 여기 다 보여버려요. 실제 다 투과가 돼버려요. 일단 무조건 뭐 시키려면 반사시키려면 여기 겉모습 있지? 세포의 겉모습을 겉에다가 금속을 코팅 시켜줘야 돼. 그래야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튕겨 나갈 수 있어요. 됐지? 이제 금속을 코팅 시켜가지고 이제 관찰하는 게 주사전자 현미경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전자선을 쏘는 것 자체도 세포를 죽이는 건데 세포 자체를 금속으로 코팅 시켜버린다. 그럼 세포 자체가 살아있을 리가 없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템은 여기서 투과한다는 뜻이지. 말 그대로 전자선이 말 그대로 내가 보고자 하는 시료를 투과해서 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원리는 이거랑 비슷해요. 됐지? 단 투과율이 이것보다 훨씬 더 뭐하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죠. 됐지? 그러면 템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는 세포의 전체 입체 구조를 보는 모습이 목적이라면 템 같은 경우는 세포의 단면을 관찰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단면 관찰. 예를 들면 내가 보고자 하는 세포가 정육각형처럼 생겼다 가정을 할게요. 이 안에는 다양한 세포 속 기관들이 있겠지. 핵이라는 구조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뭐 골지체도 있고 뭐 리소좀도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 다양하게 있겠지. 됐지? 이것의 단면을 보려면 이 조그마한 세포를 얇게 어떻게? 매우 얇게 잘라내는 거예요. 됐냐? 얘를 매우 얇게 잘라내면 매우 얇게
잘라내면 여기 소기관들의 단면들이 뭐 하겠냐? 보이겠지 이렇게. 실제 육안으로 관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무슨 선을 쏴버리냐면 전자선을 쏴버려요. 그럼 전자선이 쏴지면 애들이 여기가 워낙 얇다 보니까 원래 투과가 잘 된 투가 더 잘 되겠지. 투과가 잘 되는데 특히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 곳하고 세포 소기관이 없는 곳을 보면 세포 소기관이 있는 곳에 투과율이 살짝 보여지겠어요. 떨어지긴 하겠지. 이걸 받아 가지고 영상화 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에 단면들이 보이게 되는 거지. 이해됐냐? 뭐에 원리가 비슷해? 광학 현미경 원리는 살짝 비슷해. 이해됐지? 그러면 템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세포의 단면을 보려면 가장 핵심 기술이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포를 뭐 해야 돼요? 얇게 잘라야 돼요. 이거 자체가 핵심 기술인 거지. 이해됐지? 과학은 어떻게 잘라냐면 이걸 얼려요. 꽁꽁 얼려가지고 망치로 빵 때려요. 그럼 얘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가 있어요. 됐지? 요즘에는 이걸 자르는 기계가 있어요. 세포를 얇게 잘라주는 기계가 있는데 이걸 얇게 잘라주는 기계를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마이크로톰이라 불러요. 됐지? 요즘 기계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어요. 됐지? 이게 병원에서 찍는 CT 영상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CT 영상이 어떻게 되니?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잖아. 누워있으면 여기에 단면들을 일일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촬영하는 거지. 단면들을 하나하나 촬영해가지고 이 단면들 전부 다 연결시키지. 그럼 내부 구조가 입체적으로 영상화돼서 나와요. 그게 CT예요.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단면들 나중에 막 잘라가지고 이놈들의 영상들 합치면 이 내부 구조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됐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고 어쨌든 템은 단순하게 세포의 뭐를 관찰하는 거? 단면을 관찰하고. 단면을 관찰하려면 세포를 얇게 뭐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이해됐니? 됐지? 그림 갖고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원리는 알겠죠, 그제? 대물 렌즈, 저발 렌즈 보이고 이때 빛은 무슨 선이겠어요? 가시광선. 시로에다 빛을 투과시켜서 투과된 영상을 보는 거고. 됐지? 여기는 시로에다가 전자 때렸는데 전자가 뭐하고냐? 반사되고 있지? 주사 전자 현미경이에요. 템은 보고자 하는 시로에다가 전자를 뭐 시키는 거예요? 투과시켜버리는 거지. 됐지? 그림과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 나올 수 있어요. 뭐 워낙 많이 본 그림이라 뭐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그림 나오거든. 이게 분명히 현미경인데, 전자 현미경인데. 됐지? 보면 여기다 그림을 안 적어줬는데 여기가 전자총이에요. 전자를 쏘는 곳이고, 쭉 가게 되면 여기가 보고자 하는 시료예요. 전자가 가서 뭐 되고 있어요? 반사되고 있어요. 여기는 보고자 하는 시료가 여기 있어요. 전자를 쐈어요. 이 전자가 시료 자체를 뭐 하고 있어요? 투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사 전자 현미경, 이게 투과 전자 현미경. 그림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반사시켰냐? 투과시켰냐? 됐냐? 그렇지? 자, 그다음 이게 이제 광학 현미경이죠. 이게 이제 전자 현미경이에요. 됐지? 잘 안 보이지? 이게 됐지? 이거 크기 어느 정도 알지? 한 손 들 수 있지?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한 이 정도 넓이 차지할 거예요. 엄청 커요. 이게 셈이야. 주사 전자 현미경. 이게 템 투과 전자 현미경.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번 보여준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특징 마무리할게요. 일단 광학 현미경 가시광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살아있는 세포 관찰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선을 쏴버리니까 살아있는 세포 관찰이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은 아까 무슨 광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이용하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세포를 보고자 할 때 세포를 단순히 올려서 보지는 않지. 세포를 뭘 시켜서 보니? 염색해서 보지. 그 염색약에 따라서 다양한 뭐를 색깔을 구분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가시광선 쓰기 때문에. 됐지? 여기는 그러면 색깔하고는 큰 관련은 없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 여기는 목적이 보고자 하는 재료의 입체 구조를 관찰하는 거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단면을 관찰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됐니? 하나만 더 가면 이건 단면 관찰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얇아야 되지. 됐지? 이제 자, 그다음에 실제 관찰한 사진이에요. 됐지? 이게 광학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지. 많이 봤지? 이거 뭐니? 혈구예요. 혈구. 여기가 이제 적혈구고 이게 뭐예요? 백혈구예요. 됐지? 광학 현미경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세포의 단면을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입체적 구조 보이지? 그치? 입체적 구조 보이면 무조건 뭐로 가면 돼? 쌤,
됐지? 단면 구조는 좀 그림 좀 익혀놔야 돼요. 됐지?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다양한 자료도 얻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 봐야 돼? 기출 문제 보면서 그림들이 익혀놔야 돼요. 아, 이거는 단면 구조구나. 이게 되냐? 이거는 입체적인 구조네. 이거는 광학 현미경으로 봤네.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현미경을 설명할 거냐면 광학 현미경을 설명할 거예요. 됐지? 일단 전자 현미경을 다루고자 하려면 과학고로 가야 돼요. 근데 전국에 과학고가 많지는 않잖아. 대다수 일반고들은 무슨 현미경 다뤄요? 광학 현미경을 다루기 때문에 전자 현미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까 특징 정도만 나와요.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 위주로 다루는 거고. 됐지? 이제 이렇게 생겼지, 그지? 됐지? 한번 위치만 살펴볼게요. 여기 뭐 있어? 저발 렌즈. 여기가 대물 렌즈 있지? 보통 대물 렌즈가 몇 개 있냐? 3개 있지. 이거 막 돌리는 거고. 됐지? 얘가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 거울이 빛을 가는 거고. 요즘에는 워낙 좋아가지고 자체적 전구 쏴버리죠? 전구에서 빛으로. 됐지? 과거 현미경이고. 자, 그 다음에 현재 대물 렌즈를 보면 여기에 보면 숫자 적어져 있지? 보면은 막 곱하기 10, 곱하기 막 20, 곱하기 40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야? 배율이에요. 얼마만 확대하는지. 그럼 대물 렌즈에서 여기로 보면 몇 배 일단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10배 하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저발 렌즈는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빼가지고 다른 배율을 바꿀 수 있어. 그럼 저발 렌즈도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배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0배 확대하고 여기서 10배 확대하니까 실제 시료를 몇 배 확대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100배 확대해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배율 자체는 대물 렌즈 배율에다가 저발 렌즈 배율을 서로 뭐한 값이에요? 곱한 값을 우리가 배율로 보는 거지. 됐지? 그치? 실제 구조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프레파라트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프레파라트 자체의 개념을 모르더라고. 생명과 온시간을 배우지. 프레파라트. 프레파라트가 뭐니? 그럼 대답 못하더라고. 광학 현미경을 세포를 관찰하려면 세포가 담겨있는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야 돼요. 응? 뭐라고? 괜찮아. 대답해. 뭐? 표본이요. 표본? 일단 뭐 초등학교 때도 다 알다시피 유리를 두 개 쓰지. 바닥에 까는 유리. 뭐라 그러니? 슬라이드 글라스. 우리말로 그렇지. 받침 유리. 자,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세포를 이렇게 얹어놓지? 바닥 유리에다가. 됐지? 그 다음에 얇은 유리를 덮지. 뭐 커버 글라스로 하기도 하고 덮개 유리라 불러요. 이게 됐지? 받침 유리에다가 내가 보고자 하는 시료를 놓고 덮개를 덮었어. 이거 자체를 뭐라 불러요? 프레파라트라 불러요.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 올려가지고 그냥 관찰하는 거지. 이해되니? 참고로 여기를 뭐라 그러니? 재물대라 부르지? 라니오 대리네. 됐지? 프레파라트를 만드는 과정이지? 그냥 세포 얹어놓고 보잖아. 그럼 보통의 세포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포 내부 구조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중간에 막 모두 시켜야 돼요. 염색도 시켜야 돼요. 됐지? 이런 과정인 거지? 이거는 생명 원시를 배웠지? 됐지? 그치? 일단 내가 보고자 하는 이전에 세포를 뭐 해야 되겠니? 얻어내야 되겠지? 세포 추출. 그 다음 세포를 뭐 시켜요? 고정시켜요. 고정 뜻이 뭐야? 생명과학원에서 고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세포를 고정시켰다, 질소를 고정시켰다, 뭐 탄소를 고정시켰다 이런 말이 나와. 근데 그때마다 고정 뜻이 다 다르거든. 이때 세포 고정은 세포를 고정시키겠다는 얘기는 세포를 죽이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세포를 고정시키는 거. 그럼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려면 세포를 뭐 시키면 안 돼요? 고정시키지 않고 봐야 돼. 됐지? 그러면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정지된 상태로 만드는 거지. 그럼 생명활동이 정지됐으니까 이미 무슨 상태야? 죽은 상태야. 즉 이놈은 세포 내에서 무슨 대사를 정지시켜버린 거야? 물질 대사를 정지시키는 것 자체를 세포 고정이라고 그래. 그럼 세포가 그 상태 그대로 더 이상 물질 대사를 하지 않고 멈춰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세포는 이미 죽은 거라고. 이해됐지? 이때 쓰이는 물질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위험한 물질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써요? 뭐? 알코올을 써요. 알코올이 대표적인 고정 물질이에요. 이해됐지? 우리 사람들도 알코올 섭취하지? 네. 술 먹잖아. 근데 100% 농도의 알코올 먹으면 우리 몸 다 고정돼 버린다. 큰일 나요. 됐지? 그래서 희석시켜서 마시는 거지. 내 몸에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면 일부 세포들이 일부가 고정 효과가 나타나지.
세포의 물질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특히 신경세포의 물질사가 떨어지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이때 알코올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를 쓸 때가 있어요. 뭐 메탄올을 써도 되고 뭘 써도 돼요. 에탄올을 써도 되지. 알코올 종류니까. 됐지? 어쨌든 이걸 썼다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시키는 과정이에요. 고정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랬지? 물론 부수적으로 여기다가 아세트산을 뭐 3대 1로 섞는다 라리 말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넣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랬지? 그럼 대학 과정 가게 되면 이것보다 고정 효과가 더 뛰어난 물질을 쓰는데 거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지금 알데하이드라 그런가? 지금 알데하이드라 말 바뀌잖아요. 알데하이드라 그러냐? 맞아? 예전에 히드라 그랬는데 이게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지. 유전자 돌연변이를 기가 막히게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근데 대학에서는 이걸 쓰잖아. 세포 고정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렇지? 그래도 과학실에 가면 어떤 투명한 병에다가 투명한 액체에 담겨가지고 여기에 막 개구리 막 들어가 있지? 이 개구리가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여기 내에서 물질 대사 전부 다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미생물이 섞여 들어가도 세균들이 이용을 해야 여기가 썩는 거거든. 세균 자체도 물질 대사가 정지된 상태니까 얘는 절대 화학 반응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지.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고정력과 굉장히 뛰어난 물질이에요. 그렇지? 고등학 과정에서 쓰면 큰일 나지. 부잡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막 뿌려본단 말이야. 그럼 안 되겠지? 아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리의 목적은 뭐예요? 해리? 일단 세포를 추출하면 예를 들면 다세포 생명체로부터 세포의 조직을 추출하잖아. 그러면 세포 자체가 겹쳐서 뜯어지는 거지. 그 다음 이놈을 고정시키는 거고, 그 만약 이 상태에서 받침률이 올려놓고 덮개를 올려놓고 관찰하잖아. 그럼 세포 하나를 보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그럼 세포 하나를 관찰하려면 이 겹쳐있는 세포를 뭐 해야 돼? 펼쳐야 돼. 그럼 펼치려면 세포와 세포 사이가 다세포들은 서로 막 연결돼 있거든. 그럼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합 물질을 뭐 해줘야 돼? 일단 끊어줘야 되겠지. 그 과정 무슨 과정? 해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포 사이에 서로 결합하고 있는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뭐 시켜주는 과정이에요? 분해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이걸 몇 층으로 피기 쉬워요. 한 층으로 피기가 쉽다고. 이걸 밀어내면 세포가 이제 밀려나간다고. 이게 됐지? 그래서 이때 쓰는 약품 있지? 배웠다면서 문제도 나오잖아. 무슨 염산? 묽은 염산. 이게 됐지? 염산의 고농도로 해버리면 강산성 세포를 녹여버리거든. 그래서 얘들을 살짝 농도를 낮추는 거지. 묽은 염산에다가 이 세포 집단을 넣어놓고 이놈들을 중탕시켜요. 그래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지고 50에서 60도씨가 되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염산에 의해서 이 결합물질이 분해되는 화학 반응 속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면 세포 사이 결합물질이 어느 정도 분해가 된다고. 이게 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액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등장액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현재 세포를 나중에 한 층으로 펴서 관찰할 건데, 관찰하다가 세포가 말라버리면 관찰 다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관찰하는 과정에서는 세포 주변이나 세포 내부를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액체를 첨가시키는데, 그냥 액체가 아니라 무슨 액이에요? 등장액이에요. 이 등장액이 뭔데? 세포 내 농도와 동일한 용액이에요. 세포 내 농도와 동일한 용액. 예를 들면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면 당연히 무슨 막이 있어야 돼요? 세포막이 있어야 되지? 세포막은 무슨 성막이라고 배웠어요? 반투과성 막. 반투과성의 뜻이 뭐예요? 고분자는 통과 불가능, 저분자는 통과 가능하는 거지. 세포막은 단일막이니 이중막이니? 단일막이지. 단일막이에요. 단일막의 뜻은 세포막 구성분이 뭐예요? 인지질이지? 인지질 구조 어떻게 생겼어요? 친수성 머리 있고 그 다음에 소송 꼬리가 있지? 이놈들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구조. 이게 인지질 몇 중층인데? 이중층인데 이걸 무슨 막을 한다고? 단일막을 한다고. 그러면 세포막을 통과하려면 인지질과 인지질 사이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통로가 굉장히 넓겠니 좁겠니? 좁단 말이야. 그럼 이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물질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큰 물질은 통과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한다고? 반투과성을 한다고. 그럼 이 공간을 뭐가 이동할 수 있어요? 물이 이동할 수 있어요. 됐지? 그치?
그럼 물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법을 배웠지. 3, 2예요. 됐지? 나중에 3투 현상도 배울 건데 3투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 뭔지 아니? 3투 압이에요. 3투 현상 일으키는 힘이야. 압력이잖아. 그렇지? 3투 압은 쉽게 얘기하면 뭐랑 똑같은 말이야? 농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3투 압의 정확한 정의가 뭔데? 농도가 높아지면 3투 압이 높아진다거든. 그럼 3투 압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고? 물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정해요. 농도가 높아지면 주변으로부터 뭘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 물을 끌어오는 힘이 커져요. 만약에 세포 내부에 나름대로 농도가 있단 말이야. 외부 농도를 고농도로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면 외부 농도는 높고 내부가 상대적으로 뭐가 돼버려? 저가 되지. 그러면 애가 끌어올리는 물보다 애가 끌어가는 힘이 더, 물이 더 많아져 버리잖아. 그럼 물이 전반적으로 뭐 해버려?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현재 세포 내 물의 양이 그럼 보이지냐? 줄어들잖아. 그럼 세포의 크기가 보이지겠니? 쭈그러지겠지. 나는 세포를 관찰할 때 원래 상태의 세포 크기를 보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 또는 외부 농도를 저농도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내부가 뭐가 돼버려? 고농도가 돼버리니까 물이 오히려 뭐 해버려? 끌려가는 거지. 그러면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세포가 뭐 해져버려? 커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세포 내의 농도와 동일한 농도의 액체인 무슨 액을 떨어뜨려주면 등장액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세포의 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촉촉하게 보면서 세포 자체의 크기를 원래 상태로 그대로 뭐하기 위한 목적이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등장액 처리야. 이게 되니? 이제 그 다음에 염색 볼게요. 염색 왜 시키니? 보통의 세포는 색깔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색깔을 입혀주는 거지. 이때 염색약을 여러 개 배웠을 텐데. 물론 생투에서는 안 물어봐요. 생투에서는 거의 안 물어보는데 생원에서 가끔 실험 문제 나오잖아. 세포 분야 관찰 실험. 뭐? 그렇지. 아세트산 카민. 아세트산하고 달라요. 아세트산 카민이야. 무슨 색이야? 빨간색. 그렇지. 또 뭐 있어요? 메틸렌 블루.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지? 이것의 염색의 목적은 똑같지. 단 목적 대상이 다르지. 뭐야? 이거는 무슨 세포? 식물 세포에 뭐를 염색하는 거예요? 핵을 염색하는 거고, 메틸렌 블루는 동물 세포에 핵을 염색하는 건데 실제 핵 자체를 염색하는 건 아니지. 뭘 염색하는 거예요? 핵 내부에 뭐 염색 산화 또는 분열 상태가 되면 뭐야? 염색체가 되는 거지. 이걸 염색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염색사 이름이 왜 염색사야? 염색이 잘 되니까. 알았지? 이 염색을 식물세포는 이게 잘 되고 동물세포는 이걸로 잘 된다고. 알았지? 실제로는 핵 내부에 이놈을 염색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에오신이라는 염색약이 있어요. 됐지? 무슨 색이니? 빨간색이에요. 됐지? 이거는 주로 동물 세포에 무슨 질을 염색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냐면 세포질을 염색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해요. 됐지? 그럼 예를 들면 동물 세포를 관찰해야 돼. 그러면 핵도 관찰하고 세포질도 관찰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메틸렌 블루도 떨어뜨리고 뭐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에오신도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가지 색깔이 다 합쳐지는 거지.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뜨리는 게 귀찮잖아. 그래서 두 염색약을 뭐 해버려요? 섞지. 그래서 두 염색약을 섞어버리면 무슨 색 되겠니? 보라색이 돼요. 그래서 이 염색약을 뭐라 불러요? 김사액이라 불러요. 김사는 영어고. 됐지? 물론 이제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도 염색시키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세균 염색시키는 약도 따로 있고, 근데 거기까지 다루지 않고 큰 틀로 이렇게 잡아주면 생명과학 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됐지? 그럼 일단 염색까지 시켰네. 됐지? 그러면 현재 여기 받침 유리 위에다가 등장액 처리하고 그 다음 염색을 좀 시켰어요. 아직 뭐 안 했니? 세포를 피지 않았지. 그 세포를 뭐 해야 돼요? 패야 돼요. 분리시키는 거지. 그래서 얇은 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지, 이렇게 밀어내. 밀어내는 과정을 세포와 세포 사이를 찢어내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잘게 찢는다 표현을 해요. 세포 자체를 망가뜨리는 찢는 과정이 아닌 거지. 그럼 애들이 서서히 밀려 나오면 이놈의 단면을 보면 여기에 받침 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덩어리들이 양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이놈들이 최대한 몇 층으로 펴질 거란 얘기예요. 한 층으로 펴지겠지. 그렇지? 근데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는 세포가 어느 정도 있을 거란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덮개 유리를 덮고 이걸 살짝 누르면 이게 세포 안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세포 사이사이로 들어가면 몇 층으로 펴져요? 한 층으로 펴진 거 뭐예요? 압착이잖아. 그래서 분리 압착은 세포를 몇 층으로 펴기 위한 한 층으로 펴기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이 잘 되려면 뭘 해줘야 돼? 중간에 해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됐지? 그렇지? 물론 해리가 필요 없는 조직들도 있어요. 됐지? 특히 동물 세포들 같은 경우는 다세포긴 한데 세포의 조직들마다 이 결합 물질이 굉장히 강한 놈이니까 그렇지 않은 놈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종류들마다 해리를 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뭐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레파라트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 프레파라트를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죠? 됐지?